러시아는 군사적 수단으로 자국의 역사적 영토를 해방할 것입니다. 전쟁은 나토를 상대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심장부를 타격할 것입니다. 12월 17일 아침, 러시아군이 나르바 강을 건넜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경 침범이나 항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네이토의 반사신경을 시험하기 위한 푸틴의 탐색 작전이었습니다. 목적은 서방의 결의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는 사실상 자신들이 놓은 함정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이 시험을 외교적 성명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탈리는 이 침범을 10년간 준비해온 총력 방어 독트린을 활성화할 전쟁 명분으로 간주했습니다. 러시아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에스토니아는 그 문을 영원히 잠글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외무장관 차크나의 이 발언은 더 이상 방어 독트린이 아니라 공격 선언문입니다. 푸틴이 자신의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 연설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면밀히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Русия до освобождения сво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земель воен потом. 이 수사법은 35년 전 소련 국경으로 돌아가려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008년과 2014년에 당황하고 겁에 질리고 갈피를 못 잡던 유럽 관료주의를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는 수백 개의 콘크리트 벙커, 시뢰밭, 그리고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를 침몰시키겠다고 맹세한 스칸디나비아 블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해부학적 구조를 외과적 정밀함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17일 아침, 러시아 군인 3명과 군용 호버크래프트가 에스토니아 영토로 넘어왔을 때 크렘린의 장군들은 이것이 표준적인 회색지대 작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푸틴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국경을 최소한으로 침범하고 네이토가 오조를 발동하기에는 너무 작은 위기를 만들고 동맹 내 균열을 심화시킨 후 철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탈린에서 무너졌습니다. 에스토니아의 대응은 연약한 외교적 규탄 성명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의 현실은 이제 매우 다릅니다. 특수부대가 즉시 해당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드론 장벽이 활성화되었고 가장 중요하게는 에스토니아 정부가 이 사건을 발트 방어선을 가속화하기 위한 합법적인 전쟁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 에스토니아는 경찰 작전이나 국경 경비가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스타일의 피비린내 나는 참호전과 총력 방어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렘린이 작은 전술적 이득을 얻으려 하는 동안 동부 전선에서 네이토의 방어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관료적 장애물을 단독으로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칼리닝그라드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전략적 도살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20분간의 침범이 에스토니아가 대규모 방어선을 서둘러 구축하는 유일한 이유일까요? 사실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바다 건너 워싱턴에서 준비 중인 평화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워싱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평화협정을 준비하는 동안 발트해 국가들의 수도에서는 샴페인 병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의 전략적 맹점이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에스토니아 정보부는 트럼프가 평화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러시아 군대의 재배치 허가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토니아 외무장관 차크나의 말은 예언처럼 상황을 요약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지정학적 함정입니다. 트럼프가 서명하고 우크라이나 전선이 동결되는 순간 푸틴은 그곳에 있는 10만 명의 숙련된 군인들을 동원해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열차에 태워 나르바 강을 건너 곧장 북쪽으로 직결시킬 것입니다. 평화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는 동안 러시아가 경납고에서 야르스 미사일을 꺼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에스토니아는 평화가 가져올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군대를 북쪽으로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토니아는 콘크리트 대피소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이 그 자체를 무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헬싱키와 탈린은 불과 8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두 수도 사이의 수로는 러시아에게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유일한 생명선입니다.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이 인터뷰에서 고백한 끔찍한 진실은 모스크바의 경제 전략가들을 밤새 잠 못 이루게 할 종류의 것입니다. 그가 주목을 끈 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러시아 석유 수출의 60%가 이 6마일의 좁은 통로를 통과하며 그 열쇠는 에스토니아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푸틴이 수년간 구축해온 수백 척의 무보험, 무정비, 국제적으로 규제되지 않는 유령 유조선인 그의 그림자 함대는 지금까지 아무런 방해 없이 이곳을 통과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평화 계획 이후 긴장이 고조되면 에스토니아의 새로운 독트린과 국경 폐쇄는 이 80km 구간이 더 이상 국제 수로가 아니라 러시아 경제의 생명줄을 끊을 수 있는 해상 바리케이드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나토가 통제하는 이 병목 지점은 하룻밤 사이에 러시아의 수출 능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매우 명확합니다. 만약 에스토니아와 핀란드가 환경위협, 길의 안전 또는 해상 교통 규제와 같은 기술적인 이유로 이 해협을 좁힌다면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구는 사실상 봉쇄될 것입니다. 선박이 떠나지 못한다는 것을 러시아의 금고로 흘러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이 끊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의 돈은 그 많이 차갑고 어두운 깊은 곳에 묻힐 것입니다. 이에 새로운 제재 패키지와 에스토니아의 해상 방어구역 선포가 결합되면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포위가 아니라 경제적 교살 작전이기도 합니다. 대응이 파괴적일 것이라는 나토 본부의 마르크 류터의 메시지는 이러한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육상에서의 분쟁 위협이 아니라 러시아의 해상 무역에 대한 봉쇄입니다. 분석을 심화해보면 이 회색지대 전쟁이 실제로는 12월에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2025년 가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로 촉발되었습니다. 10월 10일 밤, 나토의 가장 동쪽이자 가장 취약한 국경을 따라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며 유럽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바로 인근에 이례적으로 대규모의 러시아군이 집결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러시아 군대는 나토의 가장 민감한 지점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 국경의 지리적 기형지대인 사차푸트에 자신 있게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건 전형적 크렘린 수법이었다. 몇 시간 만에 탈린의 냉정하고 단호한 명령으로 에스토니아 국경수비대가 4차 검은소를 봉쇄했다. 사실 봉쇄된 것은 단지 900m의 아스팔트 구간이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이 지난 2달 동안 벌여온 위험한 도박에서 벗어날 모든 탈출로였습니다. 러시아 영토가 에스토니아 안으로 비수처럼 튀어나온 이 기묘하고 거의 방어 불가능한 국경선은 10월 10일 밤 갑자기 전 세계적 발화점이 되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경찰 및 국경수비대 작전국장인 쿤타 포도프스키는 국경 반대편에서 평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군사활동을 감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도발과 하이브리드 위협을 막기 위해 통과 지점을 무기한 폐쇄했습니다. 포도프스키의 발언은 상황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냉철한 발언은 사실 외교적 언어 뒤에 숨겨진 경고였습니다. 위성사진과 공개정보 분석가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제76 공수사단 소속 부대들이 프스코프의 연구기지를 떠나 바로 이 민감한 지점에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탱크, 장갑차, 전자전 시스템이 나토 영토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의 완벽함은 우연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정보력의 증거였습니다. 러시아 군부대가 프스코프의 막사에서 엔진을 켜는 순간부터 에스토니아와 동맹국들은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시 135 리벳 조인트와 같은 나토 정찰기는 신호 정보를 통해 러시아의 지휘 통신을 감청했고 지상의 지진 센서와 국경을 따라 배치된 비밀 순찰대는 이 이례적인 활동을 몇 시간 전에 탈린의 위기센터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이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나르바 국경 통과 지점을 폐쇄했습니다. 러시아의 서쪽 국경을 이해하려면 지도 위의 선을 넘어 강철, 콘크리트, 그리고 편집증으로 이루어진 사고방식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가장 구체적인 두 가지 표현인 나르바 국경 통과 지점과 4차 돌출부는 모스크바가 나토를 상대로 쥐고 있던 두 가지 다른 무기였습니다. 하나는 명백한 위협, 다른 하나는 숨겨진 비수입니다. 하지만 이 문들이 닫힐 가능성은 이 무기들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가장 큰 자산인 칼리닝그라드를 모스크바의 목에 걸린 가시, 즉 전략적 죽음의 덫으로 바꿔놓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국경 통제 문제가 아니라 제국이 가라앉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지금까지 나르바는 크렘린에게 다층적인 무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유럽을 잇는 생명선이었고 이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잠재적 분쟁 시 러시아 기갑부대가 에스토니아를 신속하게 침공하여 북쪽의 나토군을 묶어둘 수 있는 공격 통로였습니다. 이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토의 관심이 북쪽에 집중된 사이 남쪽의 벨라루스를 통해 수바오키 회랑을 돌파하여 고립된 칼리닝그라드로 가는 생명선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방정식이 무너집니다. 나르바 폐쇄가 크고 요란한 전략적 타격이었다면 4차 돌출부를 콘크리트 블록으로 봉쇄한 것을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교리의 심장에 꽂힌 조용하고 치명적인 비수입니다.
이 기형적인 지리적 특징은 크렘린이 나토 영토에 침투하고 불안정을 조성하며 더 큰 작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했던 비밀 뒷문이었습니다. 스페츠나츠 팀, 지하류 파괴 공작권, 그리고 리틀 그린맨에게 이 숲이 우거진 지형은 나토의 신경계를 내부에서부터 약화시키기 위한 완벽한 침투 경로였습니다. 이 문이 봉쇄되는 순간 러시아의 비대칭적 이점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비밀 침투, 저강도 도발 또는 갑작스러운 파괴 공작이 불가능해집니다. 에스토니아 정부 왜 새벽 3시에 국경을 갑자기 막았나? 이는 8월 벨라루스의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폴란드 국경에 몰리고 러시아 전투기가 발트해 상공을 배회하는 등 60일간 이어진 신경전의 마지막 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크렘린의 계산이 크게 빗나갔습니다. 2014년에 소심한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모든 육상 물류를 마비시키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체스판 전체를 보면 4차에서의 이 움직임이 수개월, 심지어 수년 동안 계속되어 온 체계적인 질식시키기와 유릴의 전략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대담한 연결고리였음이 분명했습니다. 10월 10일 4차에서 덫이 닫힌 것은 사실 지난 2달 동안 고조되어 온 지정학적 위기, 즉 신경전의 불가피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이 치명적인 체스 게임의 각수는 이전 수에 대한 대응으로 설계되어 러시아를 단계적으로 함정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푸틴은 카메라 앞에서 필요하다면 군사력으로 역사적 영토를 되찾겠다고 자신있게 선언했지만 지도상의 가장 약한 고리, 즉 그의 아킬레스건인 칼리닝그라드를 잊은 것 같았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국경 폐쇄, 특히 4차 부트 국경 통과 지점들의 폐쇄는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의 즉각적인 도미노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서방 언론에서 수년간 묘사해온 공포 시나리오, 즉 러시아가 수발키 회랑을 폐쇄해 나토를 둘로 갈라놓는다는 시나리오는 이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 두려워하는 것은 나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필사적인 움직임은 2025년 여름에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인 벨라루스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온 수천 명의 무고한 이민자들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에 무자비하게 버렸을 때입니다. 이것은 비군사적 수단을 통해 군사적,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게라시모프 전략의 전형적인 적용이었습니다. 목표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국경 안보를 마비시키고 국내 여론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유럽연합 내의 균열을 만들어 우크라이나에서 이 인위적인 위기로 관심과 자원을 돌리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나토의 결의와 대응 시간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크렘린은 브리세리와 바르샤바가 이 인도주의적 드라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긴 토론에 참여하며 결국 어떤 종류의 타협을 모색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나토의 동부 측면을 약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나토는 이 허세를 즉시 꿰뚫어 보았습니다. 몇 주간의 외교적 수다 대신 폴란드는 역사적인 결의로 대응했습니다. 벨라루스와의 가장 중요한 철도 및 도로 국경 통과 지점을 모든 상업 활동에 대해 무기한 폐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전략적인 충격파였습니다. 그날 러시아와 가장 중요하게는 중국이 새로운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으로 상품을 운송하는 주요 물류 동맥이 한 번의 조치로 끊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서방으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육상 연결로가 차단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크렘린의 첫 번째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희 하이브리드 공격엔 이제 훨씬 더 큰 경제적 대가가 따른다. 러시아가 폴란드의 움직임을 허세로 일축하고 물러서기를 거부했을 때 체스판의 북쪽에서 두 번째, 더 고통스러운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스 등 국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정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유럽, 그리고 간접적으로 칼리닝그라드와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나르바 국경 통과 지점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차량 통행에 대해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쪽에서 온 폴란드의 타격과 북쪽에서 온 에스토니아의 망치 타격이 결합되어 러시아의 유럽과의 모든 육상 연결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폴란드와 발트 3국이 협력하여 국경을 폐쇄하면 칼리닝그라드는 공으로 고립된 섬이 되어 물류 동맥이 끊기고 기아와 연료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상황은 푸틴이 유럽을 위협하기 위해 그곳에 배치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핵 탑재 가능 시스템을 작동 불능으로 만듭니다. 물류가 없으면 그 미사일들은 그냥 비싼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유럽의 심장부에 배치된 푸틴의 핵미사일 기지가 나토의 소나기에서 몸부림치는 전쟁포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의 전력 투사 중심지는 이제 방어할 수 없는 약점이 되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시작한 이 과정은 칼리닝그라드를 위협 요인에서 제외시키고
모스크바의 거대한 전략적 부담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에스토니아의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용기 뒤에는 치명적인 방어 전략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심하게 짜여졌으며 서구 기술과 소련 점령의 트라우마를 결합했습니다.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목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러시아에게 점령이 너무 피비린내 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지치게 만들어 곰이 고슴도치에 질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스토니아는 국내 총생산의 3% 이상을 국방에 할당하여 국격을 가시도친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샀을까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탱크를 파괴하고 있는 미국산 M104CD 하이마스 시스템, 발트해에서 러시아 함선을 몇 초 안에 침몰시킬 수 있는 이스라엘 싱가포르산 블루스피어 대함 미사일, 그리고 러시아 헬리콥터의 악몽, 폴란드산 피오룬 휴대용 대공 미사일 체계. 하지만 가장 무서운 계획은 민간인 대피교리입니다. 종종 인도적 지원으로 인식되는 이 움직임은 에스토니아 군사 전략가들에게는 전쟁 전술입니다. 민간인을 수초 만에 대피시키는 것은 탈출이 아니라 전장을 정리하는 작전입니다. 민간인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정부는 남은 에스토니아 영토를 러시아 탱크를 위한 거대한 민간인 없는 살상 구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없는 지역에서 에스토니아 포병은 부수적인 피해에 대한 우려 없이 무엇이든 타격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2014년에 비겁하고 우유부단한 우크라이나를 예상했지만 대신 130만 명으로 이루어져 디지털로 통합되고 이빨까지 무장한 도끼를 품은 고슴도치를 마주했습니다. 장관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르바 강에서의 그 짧은 국경 침해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역학을 보면 에스토니아의 환경법 조치가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관의 마지막 못을 박았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를 수 있지만 목수는 분명 치수를 쟀습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큰 그림을 보면 드러나는 모습은 다층적 포위의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육지에서는 에스토니아의 고슴도치 전략과 건설 중인 요새가 러시아군의 어떤 진격이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소모전의 마찰지대로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 전선에서는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그 좁은 6마일짜리 회랑은 지정학적 바람의 방향에 따라 그림자 함대의 기동성을 크게 제한하는 위험한 병목 현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푸틴의 유럽 거점인 칼리닝그라드는 물류 경로가 좁아짐에 따라 권력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잃고 방어가 점점 더 어려운 취약 지점이 될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워싱턴에서 평화의 수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위의 서명만으로는 현장의 이 콘크리트와 강철의 현실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에서 무기가 잠잠해지면 관심과 자원이 발트해의 이 새로운 방정식으로 옮겨갈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의 발언 역시 이러한 준비를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황은 발트 지역이 아니라 모스크바에게 유지하기 어려운 방정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으로 향하는 경제적, 군사적 통로가 좁아지는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12월 17일 아침에 이루어진 그 움직임은 시험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은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이 붕괴 과정에 들어서 러시아의 불리한 쪽으로 돌이킬 수 없이 기울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발트해의 함정은 아직 완전히 잠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은 삐걱거리며 닫히고 있고 그 틈은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덫은 놓였고 곰은 잡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